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0.76%,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.9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지수를 보면은 조금 흐뭇합니다. 코스피는 269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, 코스닥은 9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 붙습니다.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조만간 2700포인트 그리고 3000포인트 위쪽으로 지수가 올라서는 것도 구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해서 예전에 932포인트를 장중에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. 이 신고가를 드디어 돌파해서 조만간 1000포인트 위쪽으로 지수가 올라서는 것도 구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잘 나가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종목들은 뭐 잘 나간다 하는데 왜 내가 가진 종목은 안 나가지,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갈 때는 보통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. 저렇게 대형주들이 치고 나가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면은 중소형주들은 뒤따라가죠.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뒤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시장의 테마들이 만들어지면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.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은 차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은 꽉 막혀가지고 안 가는데 꼭 옆 차선은 잘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차선을 옮겨서 옆 차선을 가면은 또 잘 나가는 것 같죠.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또 꽉 막히고 막 그렇습니다. 나중에 보면은 서로 비슷비슷하게 도착할 건데 이래저래 자리를 옮겨봤자 결과적으로 향하는 것은 똑같은데 희한하게 사람 기분이 그렇다고 말이죠.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나갈 것 같아서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옮겨 타면 잘 나갈 것 같지만은 이때 자칫 잘못하면 역사이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역사이클이란 것은 내가 사기만 하면 주식은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희한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. 상승장에서 돈 못 버는 이유는 역사이클에 걸려서 그렇습니다. 자주 사고 팔고 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정반대로 사고 팔아서 그래요. 모르는 걸 사서 더 오르면 좋은데 하필 내가 사면 떨어지고 하필 내가 팔면 오르는 그런 역사이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시장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뒤따라가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. 내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면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100% 가는 거예요. 또 그리고 내가 팔면 내리기 때문에 그 역시 100%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나는 주도권이 없고 눈치껏 살펴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 눈치가 항상 맞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거꾸로 걸립니다. 내가 주도권이 없어서 그래요.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사고 파는가는 기관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옮기면 하하 요놈들 또 열로 옮겼네 해서 팔아봅니다. 그리고 저거 사면 하하 또 요놈들 저거 샀네 하고 또 주가 안 올려줍니다. 그래서 내가 상대방 표를 볼 수 있듯이 상대방도 내 표를 보고 있고 나는 시장의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 갑니다. 역사이클 걸립니다. 따라서 다른 사람 잘 가고 나는 안 가는 듯 해도 결국엔 다 가니까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이기는 겁니다. 자, 시장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하고 오늘은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사실은 좀 공매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 하다가 까먹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. 자, 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 저런 기사들이 나오냐 하면은 어디에서 재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저런 기사들이 나오겠죠. 그럼 그 제공처는 어디냐? 하나는 국회고 하나는 여기 정권 업계 쪽에서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
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이 공매도 관련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디서 했냐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입니다. 뭐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.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면은 1년 이상 깜방 보내겠다. 또는 부당 이득에게 3에서 5배 정도 벌금을 부과하겠다. 또 그리고 이렇게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. 이런 내용들이 뭐 주로 있는가 봅니다. 그런데 이 자꾸 읽어봐도 뭐 글자가 몇 개 없어서 그렇지만은 자꾸 읽어봐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니 아니면 개인들도 기관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죠. 그 대신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정권업계에서 토론회를 했다고 해요. 어떤 토론회를 했냐면 현재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들은 대주거래를 합니다. 이렇게 한 6개 정권사에서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려줘가지고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거를 참여 정권사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도 일본처럼 중앙에서 대주 재원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. 그러면은 현재 한 715억 정도 되는 개인들 공매도 규모가 한 1.4조 정도로 한 20배 정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건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죠. 그냥 좀 더 확대하겠다 이 말입니다. 처벌을 좀 강화하고 개인들한테는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크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. 금융업계에 계시는 분들, 그러니까 이 뭐 공공기관에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일단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건 좀 듣기 싫은 말이고, 좀 아니면 뭐 좀 지식이 부족하다, 공매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,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, 또 그리고 저기 정권업계 쪽에서는 개인들의 신용이 없다, 믿을 수가 없다, 담보를 제공하니 하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다. 그래서 공매도를 했는데 돈 떼일 수도 있다. 개인들을 믿을 수 없어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못한다. 무식해서 믿을 수 없어서 개인들한테는 안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안 해줄 것 같아요. 그럼 어째야 되노? 그럼 또 뭐고?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. 공매도 이야기하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왜 이래 똑같다고 보냐면 저 공매도 있죠. 원칙적으로 볼 때 그 공매도는 투자가 아닙니다. 투기입니다. 투기.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. 박정희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만들 때,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시장의 돈을 기업들 너거가 다 빨아먹으니, 다 챙겨 먹으니 이 기업으로 부가 집중이 된다. 그래서 이 주식을 개인들,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공개를 해가지고 이 사회의 부를 나누어 가져라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게 투자죠. 이 사회 돈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서 그 부를 공유하는 거죠. 따라서 같이 부자가 되라. 이 말입니다. 좋은 뜻에서 맞는 거예요. 이게 투자죠.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게. 그리고 이익이 나면 배당도 받고, 뭐 이런 게 투자입니다. 투자인데,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. 주식을 때리 팔아보는 거예요. 그죠? 선물과 옵션은 주식을 물론 뭐 사고 팔고 하지만은 그 목적은 돈놀이죠. 돈놀이. 차익 실현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돈을 굴리면서 돈을 먹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파생시장은 도박입니다. 도박이에요. 공매도도 도박이고 선물 옵션 뭐 다 도박입니다. 이렇게 이거는 투자고 이거는 도박이에요. 이게 도박이 되다 보니까 이거 도박이란 걸 저 위에 높은 분들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. 그 도박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가 참 그렇다 그 말이죠. 그래서 우리끼리 해먹자. 근데 이거 좀 그렇죠. 기관들 누구는 다 허용해주고 왜 우리 개인들은 도박 못하게 하노? 이거 사실 뭐 불공정하다고 봐야죠.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식하다. 하나는 뭐 업계에서는 못 믿겠다. 이래 놓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.
결론은 뭐예요?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겁니다. 기관들은 역시 계속 공매도로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개인들은 불리하냐?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뭐 공매도 못한다고 해서 서럽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잖아요. 그럼 우리가 주식을 계속 상승하는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. 물론 기분이 좋죠. 언제든지 팔 수 있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주식을 좀 더 많이 사고 싶은 입장에서 싸게 많이 사고 싶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. 계속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공매도가 있다면 시장은 이렇게 가죠. 어떨 때는 진짜 완전 급락했다가 공매도 덕분으로 또 급등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희한하게 갑니다. 가는데 여튼 뭐 공매도 자체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뭐 공매도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다 아닙니까? 계속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해가지고 시장을 갖다 이용하면서 세력들의 그 머리 꼭대기에서 공매도 하면 해라 하고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. 자, 일단은 좀 우리가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.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. 이 이후에는 다시 공매도가 된다는 얘기죠. 뭐 현재 공매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일부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준비물이 좀 필요하죠. 지금은 주식에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식과 현금 비중을 다시 50대 50으로 맞춰둘 필요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거나 공매도는 하락하고 뭐 이런 급등락이 있게 되면은 이래 상승을 해 갈 때는 점점 현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다시 이래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돈을 갖다가 우리도 이쪽을 주식과 현금이라면 이쪽과 저쪽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죠. 그러면은 좀 더 싸게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돼요. 시장이 지금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하는 대로 조금씩 좀 차익 실현해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춰둘 필요가 있습니다. 공매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악의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 자체가 그래요. 이 주식 시장이란 게 말씀드렸다니까 이 주식 시장이란 것은 이 대부분이 이 투자 심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. 사람들을 데리고 놀아야 돼요. 또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은 상품 시장하고 좀 다른 점이 상품 시장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정말로 탁월하게 잘 만들면 잘 팔립니다. 물건이 좋으면 잘 팔리는 게 상품 시장입니다.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 만든 물건이 없어요. 주식은 어디 있느냐? 내가 들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주식을 팔거나 상대방의 주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. 그런데 가만히 있는 놈들한테 세립해서 들고 올 수도 없고 내놔도록 만들어야 돼요. 내놔도록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투자 심리를 조절할 수밖에 없죠. 때로는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아이고 던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게 만들면서 주식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. 이 심리 게임이 주식 시장입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개인들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상승할 때 개인들이 역사이클에 걸리는 이유는 일단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또 돈도 없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아서 주도권을 가진 놈들이 또 걔들은 이 재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. 재료를 생산한다는 말은 언론사를 매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뭐 모임을 가져가지고 주식 관련 논의를 하면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요. 정권회사에서 모여서 언론사에 뭐 좀 이야기하면은 또 이게 돼요. 또 그리고 하면 리포트 같은 거 만들어내면 또 그게 못해요. 이런 식으로 경제 지표를 또 찍어내면 또 그게 못해요.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를 생산하게 되면 그 보도를 하죠. 근데 그 보도를 할 때 이제 약간의 좀 양념에 칠 수가 있죠. 좋은 걸 갖다가 좀 안 좋게 기사를 쓴다거나 안 좋은 걸 좋게 뭐 기사를 뭐 쓴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여튼 어쨌든 그 재료만 있으면은 양념까지 딱 버무려 가지고 또 광고주들도 걔들 아닙니까? 그러면은 투자 심리 조절하는 거는 껌입니다. 언제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들어봐서 안 하겠다 하면은 못 하는 거지요. 그런데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약자는 굶어 죽으란 말인가?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럼 약자는 이길 수 없나?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
약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. 저기 어디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뭐 배 매처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일본 놈 뭐 배 많이 물리치고 그랬다 아닙니까? 그런데 뭐 수량으로 아니면 어떤 물량 공세로 인해서 우리가 안 된다 생각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. 그런데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전략을 잘 써서 이길 수도 있다 아닙니까? 약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. 또 뭐 베트남에서도 우리 뭐 청룡 부대 뭐 290 몇 명입니까? 베트남 한 2,400명 쳐들어오는 거 다 잡아붙다 아닙니까? 그런 것처럼 작아도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또 전략을 잘 수립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약자라는 거 인정하십시오. 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약자입니다. 그래서 걔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잘 생각해보고 짱구를 잘 굴려서 이겨야 되죠. 그게 수급 분석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좀 긍정적인 재료들은 이런 거겠죠. 뭐 경기 부양, 돈 풀린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시장을 좀 끌어갈 수가 있겠죠. 뭐 코로나 관련 백신 치료제 나와서 또 기대감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겠죠. 또 그리고 앞으로 경기 지표,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좋아졌다 하면서 또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겠죠.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거고, 심지어 이 언론이나 아니면 저 돈 많은 놈들은 이 백신 치료제도 악재로 둔갑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백신 부작용을 갖다가 과하게 포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면 백신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 하면서 백신 나와도 믿음이 안 간다고 하면서 시장이 엉망이 될 수가 있겠죠. 이거 악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우리가 독감 주사 맞는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리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? 바이러스 종류가 한두 개여야지.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뭐 효과는 미미해서, 아니면 뭐 내가 미처 대비하지 않은 다른 바이러스가, 변종된 바이러스가 또 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백신 아무리 내봐봤자 전부 다 악재로 둔갑시켜 볼 수 있는 게 또 시장입니다. 희한하지요. 또 그리고 지금 파산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. 파산이 왜 지금 시장에서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? 물론 파산에 대한 뉴스는 보도가 됩니다만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습니다. 왜?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이 흘러가는 데서 파산을 부각시켜 버리면 정치 못하는 것 같잖아. 부각 안 되지. 다른 거 부해야죠. 넣어주면 그냥 설적이 넘어가 버려야죠. 그죠?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파산 나오면 이 파산을 갖다가 극도로 부각시켜서 때마침 아예 경제 망하는 것처럼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. 또 금리 인상 될 것도 없고, 금리 인상하는 기미만 조금만 비면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부채, 우리 한국 부채 수준 위험하다고 하면서 꼭 나라가 금리 인상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장을 밀어볼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다 공매도 재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정부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. 저거 따나 뭔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무식하다, 돈 없다 이래가지고 차별 대우 똑같이 안 한다 합니다. 저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무식하고 실제로 진영이 없으니까 사실이니까 인정을 해요. 그래서 아무리 바꿔본들 똑같다는 겁니다. 똑같다. 그래서 우리는 예전 그처럼 준비하자. 주식 비중, 현금 비중 좀 늘리도록 하자. 우리가 약자라는 걸 잊지 말자. 이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약자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. 이거 수급 분석입니다. 열심히 공부하십시오. 자,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운송 장비, 오늘 끝내줘 보십니다. 현대차 엄청나게 올라붙어요. 자, 이 운송 장비, 현대차 운송 장비 업종이 고점권이라고 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? 이 고점권이면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건데, 아마 플래너이나 파워 엑스레이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운송장비 업종에 속한 개별 종목들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종목들이 있으면 종목 옆에 추세 정보 쭉 있을 거예요. 그럼 현대차 이렇게 현대차 옆에 고점권이라 적힌지 한번 보십시오. 기아차 옆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한번 보시고. 그래서 업종에 포함된 종목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대충 업종 분위기가 저렇구나 저렇게 바라보는 겁니다. 다 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이런 세력들이 저 종목도 매수했고,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오늘 6개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
몇 개 안 되니까 바로 까봅시다. 자, LG 이노텍 보면은 그냥 어중간하죠. 이런 건 수급도 볼 필요 없습니다. 한 이 정도 되면 좀 봐줄만 하죠. 왜 사는지, 이런 거 왜 사는지 궁금해서 봐줄만 한데, 이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는 겁니다.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, 뭐 지금 신규 조건으로 좀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. 지금 LG 전자 사실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뭐 되살아난다고 보죠. 왜냐하면 이렇게 좀 밀리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지 물량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뭐 특별히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. 녹십자 랩셀은 너무 많이 뭐 순간적으로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야 되겠지요.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중국하고 또 관계가 개선이 되고 뭐 중국에서 오늘 게임주 허가가 났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또 중국하고 또 관계가 개선되나 뭐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엔터주도 갈 수도 있고 이뿐만이 아니죠. 사실은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피해주이면서 또 뭐 중국 사드 관련 피해주들 화장품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제법 있었다 아닙니까? 면세점도 있고 사실은 이런 종목들 코로나 피해주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집중적으로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지금 좀 제법 올랐을 거예요.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점상 좀 어중간하다 이 말이죠. 이거는 좀 볼만 안 하겠습니까? 이거 다르잖아요. 앞서 본 종목들하고 생긴 게 다르다 아닙니까?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조정된 상태에서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고 이제 뭐 가니까 이건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요.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날아올라 붙어요. 이거 전고점 날아올라 붙어요. 그죠? 간다고 봐야 되겠죠. 간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현대차도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들고 계신 분들 뭐 계속 들고 있어도 되고 오늘 뭐 추가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지점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내일 또 장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. 역시 우리가 시장이 상승하다 보면은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가운데 왜 또 나는 안 가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짱구 걸리면 안 됩니다. 그 촌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시골에 가서 쭉 이야기하다 보면은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이 땅을 팔아보고 도시에 공부하러 간 사람들 있죠. 대기업 취직하거나 진짜 공부 잘했기 때문에 대기업 취직하고 뭐 했겠죠.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지요. 공부 못해서 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야가 부자 됐다. 야가 왜 부자 됐냐? 야는 월급에 의지해서 살았죠.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월급에 의지해서 살았고, 야는 지가 농사분 지으면서 좀 야보다 월급이 좀 작게 벌었겠지만은 이 돈이 늘어나서 땅 가격이 올라붙어요. 그래서 이제 촌에 가보면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바닷가 쪽에 가면 난리 납니다. 지금 뭐 평당 뭐 2천만 원, 3천만 원 세빌 있습니다. 시내에 있는 아파트도 그 가격 안 해요. 안 하는데 바닷가에 있는 진짜 택도 없는 게 몇 천만씩 합니다. 평당 몇 천만 원이에요, 진짜로. 그래서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은 완전 갑부대 붙지요. 이런 것처럼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. 가만히 있는 길입니다. 보유 신공이 그냥 별거 없어요.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